자, 일단은 우리 저번에 줬던 주간제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2주일 동안 화학 킬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세밀하게 좀 다뤘던 거고, 그거 이용해가지고도 문제 풀 건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있는 문제들 푸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거, 저번 시간, 2시간. 2시간 동안에 알려줬던 거는 제일 어려운 문제들 접근할 때 많이 써먹을 거고, 중화반응 양적관계 할 때는 그 범위를 많이 쓸 건데, 쉬운 문제들은 애초에 그런 걸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심화 문제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수업은 미리 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그거를 써먹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푸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 그걸 너네들이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한 다음에 문제 접근하면 킬러까지 아마 접근이 될 거야. 자, 일단은 이번에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오고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자. 자, 우리 시험 범위 중에 제일 먼저 문제 나오는 게 뭐였냐면 동적 평형이에요. 자, 개념 설명 잠깐씩만 할 거니까 잘 들어. 자, 일단 동적 평형은 뜻이 뭐였니? 뜻. 뭐가 어떻게 되는 상태야?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를 만드는 화학 반응이 있으면 우리들이 배우는 반응은 정반응만 배운다 그랬지? 이제 동적 평형이 도착한 순간부터 거꾸로의 반응인 역반응도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을 동적 평형 상태에 도착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동적 평형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거의 똑같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태평형이야. 상태평형은 말 그대로 액체, 고체, 기체의 상태가 평형이 되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물을, 리퀴드 상태 물을 이제 뭐 수증기로 증발시키죠. 가스 상태로.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어떤 과정이 되냐면, 비커에다가 뚜껑 물론 닫아야 된다. 뚜껑 닫은 다음에 물만 넣어. 그럼 물만 넣었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속도밖에 없어? 증발 속도밖에 없겠지. 즉,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게 지금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면 정반응만 일어난다는 거야? 역반응만 일어난다는 거야? 정반응만 일어난다는 거야. 리퀴드 상태에서 가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H2O 가스가 이제 생성이 된단 말이지. 그럼 이 가스가 생성이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 다시 리퀴드 상태로 돌아가는, 응축되는 상태로의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초기의 반응 속도는 정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어. 왜? 수증기가 거의 없을 거니까. 대신에 수증기가 점점점 많아지는 순간부터는 언젠간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나오죠. 그 시점을 우리는 동적 평형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맨날 나오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자, 그러면 A 구간과 B 구간에 대한 걸 그래프로 이렇게 줄 거예요. 요게 A고 요게 B다. 항상 이런 식으로 주거든. 자, 그러면 A가 무슨 속도고 B가 무슨 속도가 되니? A는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안 변해. 그럼 계속 일정한 속도를 갖는 A가 무슨 속도야? 증발 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거의 속도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가 응축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 찾을 때 제일 쉽게 푸는 거는 처음에 누가 있었냐야. 처음에 지금 리퀴드가 있죠? 그럼 리퀴드라는 게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원래 있던 게 일정한 속도를 간직할 거고, 점점 증가하는 게 처음에 넣어주지 않았던, 만들어지는 가스가 점점점 생길 거니까 응축 속도가 그 다음으로서 증가한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아. 자, 상태 평형 말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어떤 평형이 좀 자주 나오냐면 용해 평형이 이제 많이 나와요. 용해 평형도 똑같아. 물에다가 원래 H2O가 있는 상태에다가 NaCl 같은 물에 잘 용해되는 어떠한 물체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새끼가 이제 물에 들어가면서 수화라는 현상 때문에 이게 떨어지죠. 떨어져 가지고 각각이 이온으로 떨어질 건데,
각각의 이온으로 떨어지는 건 맞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냐? NaCl이라고 쓰고 아쿠아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온 상태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aCl이 솔리드 상태에서 NaCl이 아쿠아 상태가 되는 요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한다면, 역반응은 이제 아쿠아로 녹아 들어갔던 용해되었던 이온들이 이제 다시 석출되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얘는 정반응이라고 얘기하면은 용해 속도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역반응으로 얘기하면은 석출 속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용해 속도, 석출 속도가 A와 B라고 한다면 A가 무슨 속도? A가 처음에 넣었던 거랬어 내가.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는 게 용해 속도고, 처음에는 이온이 없잖아. 근데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가 이온이기 때문에 처음 없다가 점점점 증가하는 요 새끼가 응축 속도가 되겠다. 그래서 언제나 얘 반응은 원래 있던 게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 두 개가 달라져. 그 다음 이 두 개의 그래프 중에 증발 속도는 값이 일정하죠. 그럼 증발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증발 속도나 여기에서 지금 얘가 이제 용해되는 속도, 이 값이 일정했던 거를 나는 바꾸고 싶단 말이지. 그럼 얘가 더 증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바꿔야 된다. 동적 평형에서는 언제나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온도가 더 증가되면, 너희들도 간단히 생각해봐라.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는 게 증발되는 속도거든? 그럼 당연히 저온의 온도보다는 고온일 때 증발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요 속도가 달라집니다. 즉 평형에 도착한 뒤에 증발 속도나 응축 속도를 바꾸려면 온도라는 조건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평형에 도달하고 온도를 바꾸게 되면은 새로운 상태의 평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끔 나온다 이거. 내가 화학2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억 잘해야 돼. 지금 이 상태랑 온도를 바꿔서 재평형에 도착했을 때랑 수증기의 입자수가 같을까 다를까? 다시 잘 들어. 처음 평형에 도달했을 때랑, 여기 평형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몇 개 있겠지 아마. 에? 근데 증발 속도를 또는 응축 속도를 더 높여서 온도를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새로운 평형에 다시 도달할 때, 이렇게 되면 수증기의 양이 처음 평형에 도달했을 때랑 재평형에 도달했을 때 양이 같냐고 다르냐고? 다릅니다. 온도라는 조건이 바뀌면 원래 평형이 됐을 때랑 완전히 물리량이 다 달라져. 그래서 얘의 값이나 얘의 값은 다 바뀝니다. 온도가 바뀌면 재평형에 도달했을 때 모든 값이 바뀐다. 이렇게 되고, 이거랑 이제 연계를 해. 어떤 걸 연계를 할 거냐면 제일 우리가 뒤에 배웠던 열량 계산이에요. 열량. 그래서 이제 문제로 본다면 동적 평형을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 동적 평형 다음 배운 게 pH, pOH 구하는 물의 자동이온화 배웠거든. 대신에 열량 계산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동적 평형에서 같이 이걸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 열량 계산은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열량 Q라고 하는 걸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 CM 델타 T로 구하죠. 이 열량 구하는 걸 동적 평형과 언제 연계시키냐면 요거야, 요거. 용해 평형이랑 열량 계산을 연계를 시켜.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요거야. 자, 여기 물을 200g 넣는다. 물을 200g 넣은 다음에 A라는 물질을 녹일 거야. 10g을. 그럼 A라는 물질 10g을 녹였는데 이거 녹아 들어가기 전에는 A가 아예 이온이 없죠? 그러면 용해되는 속도가 제일 빠를 건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젠간 모두 다 용해가 됐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뭐 평형이 됐다고 칠게. 그럼 평형이 되었을 때에 얘에서 얼만큼 열이 방출되냐, 또는 열이 얼만큼 흡수하냐, 발열이냐, 흡열이냐에 따라 가지고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이 있어. 그래서 그 열의 양까지 계산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열량 계산할 때 요거는 비열, 얘는 질량, 얘 온도 변화는 다 알 거야. 근데 잘 들어이? 지금 이 문제에서
누구의 비열을 써야 될 건데? CM 델타 T 곱하는 게 열량이라는 걸 진짜 다 알아, 이 새끼들아. 이거 누구의 비열을 쓸 거냐고. 물의 비열 쓸 거야? A의 비열 쓸 거야? 용해될 때는 다 용해된 상태를 이거 쓰는 거야. 그럼 누구의 비열을 써야 돼? 수용액 전체 비열을 써야 됩니다. 물의 비열 쓰는 거 아니야. 다 섞여 있을 때 수용액 전체 비열을 써야 돼. 그러면 질량은 누구 거 써야 돼? 질량도 똑같이 수용액의 비열 곱하려면 수용액의 질량을 곱해야죠. 그래서 수용액 전체 질량인 더한 거 210g이 1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너네 혼동하면 안 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10g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대. 그래서 열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봤더니 열이 만약에 100줄만큼 나왔대. 근데 A라는 물질을 봤더니 A라는 물질은 1몰의 질량이 30g이래.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개념이 되냐면 A를 지금 현재 몇 몰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냐? A를 3분의 1몰 집어넣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럼 가끔씩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를 딱 이렇게 줘. 준 다음에 A를 2몰 용해시켰을 때 나오는 열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준다고. 그럼 3분의 1몰 넣었을 때 나오는 열이 100줄이라면 2몰 넣게 되면은 얘보다 지금 몇 g을 더 넣었다는 거야? 6배 더 넣은 거죠? 1몰당 30g이니까 2몰이면 60g 될 거 아닌가? 1몰당 30g이니까. 그럼 2몰 넣었으면 60g이니까 결국은 나오는 열의 6배만큼의 열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열만 계산하면 그냥 600줄이에요. 열만 계산하면 600줄. 단, 잘 들어야 돼, 여기. 여기에서 실험했더니 초반에 온도가 10도였대. 근데 마지막에 온도가 11도가 됐대. 그럼 물의 여기 수용액의 온도 변화, 델타 T가 얼마 되는 거야? 1이 되지. 그럼 여기서는 몇 도 변할까? 6.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6도 안 변해. 왜 안 변할까? 그렇지. 질량이 달라졌지. 지금 여기선 210g이었지만 여기서는 물 100g, 200g에 A라는 걸 60g을 넣는 거 아니야. 그럼 질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열은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서의 온도 변화는 달라요. 오케이? 이해 잘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똑같아. 여기서 C, M, 델타 T를 한 다음에 C는 여기서 줄 거야. 아마 비열은. 여기서 비열이랑 여기서 비열이랑 똑같다고 보시고 질량이 이제 여기서 210이었지만 여기서 250으로 바뀐다고. 그럼 여기서 온도 변화 얼마 나오겠지? 이게 60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문제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동적 평형에 대한 문제만 나올 수도 있지만 동적 평형과 열량 계산을 같이 내는 문제 유형에서는 꼭 이런 유형이 나와. 잘 기억해야 돼. 요 유형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에 질량을 다르게 넣기 때문에 이 달라진 질량에 의해서 발생된 열의 양은 똑같다고. 배수만큼. 얘보다 6배 넣으면 열의 양도 6배 나오는 건 맞다고. 하지만 여기에 온도 변화만큼 똑같이 온도는 안 변해. 넣어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같은 배수만큼 증가 안 해요. 오케이? 요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요게 일단 앞쪽 파트 문제고, 자, 여기 내용까지만 문제 한번 풀고, pH, pOH는 또 나오게 될 때, 그때 한번 다시 pH, pOH 개념 설명합시다. 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걸로 25번까지 풀 수 있을 거거든? 물의 자동이온화 전까지가 25번까지야. 야, 문제 푼 것 중에 25번까지 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봐라. 몇 번 있어? 진짜 더워. 이것들이 또 더우니까 슬슬 눈을 감고 있어. 왜 안 되니, 이거? 오케이. 좀 이따가 추우면 또 꺼줄게. 근데 안 추울 것 같아. 자, 아무튼 25번까지 중에 문제 푼 사람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봐라. 6번. 아무거나 얘기해 봅시다. 아무거나. 6번 먼저 볼게.
물질 A의 용해열을 잠깐만. 야,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한 거랑 진짜 완전 똑같네, 이거.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자, 봐봐. 아주 좋은 유형이 나왔어. 이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잘해야 돼. 자, 먼저 너네 뭐 용의 열 이런 거 측정한대. 용의 열, 뭐 연소 열, 뭐 이런 열들이 나올 거야. 그럼 뭐뭐 열이라는 게 붙으면은 성분 물질 1몰을 어떻게 시키냐. 요게 이제 정의예요. 즉 용의 열은 여기 문제에서는 A라는 거 1몰 넣으면은 얼마큼 열 나오니? 아니면 뭐 연소 열도 똑같아. 아무튼 1몰 기준으로 할 건데, 자, 지금 가에서 먼저 봅시다. 증류수의 온도가 22도래. 여기에 초기 온도가 22도. 자, 근데 나에서는 용액의 온도가 25도가 된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수용액의 온도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잖아. 그렇다면 얘를 넣어서 이 반응은 발열 반응한다는 거야, 흡열 반응한다는 거야? 발열 반응하는 거죠. A가 증류수에 녹아 들어가면서 지가 열을 방출한 것 때문에 얘가 온도가 높아졌죠.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실험에서 먼저 구해 봅시다. 열량 계산은 CM 델타 T로 구한다. 대신에 이건 물의 비열 넣는다 그랬어? 아니면 A의 비열 넣는다 그랬어? A도 아니고 물도 아니야. 섞여 있는 상태의 비열. 그래서 이걸 줍니다. 여기도 나와있죠? 용액의 비열이라고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섞여 있는 상태의 비열을 무조건 준다고, 이걸. 그러면 여기가 4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야? 질량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A를 섞게 되는 과정에서의 질량까지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과 A를 다 더한 거 210g. 자, 그 다음에 얘 온도 변화가 얼마니? 3도. 나 안 곱해. 니들이 곱해. 곱하면 얼마야? 뭐? 2520? 뭐 그렇대. 자, 이만큼의 이제 열이 나왔어. 자, 그런데 지금 A를 10g 용해시켰을 때인데 지금 22도라는 온도는 똑같고 증류수 200g이니까 여의 질량도 똑같아. 근데 이번에 A를 50g 녹인데, 야, 그럼 얘보다 지금 몇 배나 더 넣은 거야? 5배 더 넣었지? 그럼 얘가 나온 열의 양보다 5배 열의 양은 무조건 더 나와야 된다고. 무조건.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 되는 거야? 나 안 해. 5, 10, 25, 100. 12,600이죠? 자, 그럼 일단 이만큼의 열이 나오는 건 우리가 알았어. 근데 12,600이 나오는 이유가 또다시 CM 델타 T로 곱해야 됩니다. 그럼 CM 델타 T 곱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질량 때문에 다른 값이 나온다고. 예, 비열 값은 언제나 얘가 수용액의 비열이니까 똑같아 4야. 근데 질량이 이제 물 200g에 A가 이제 50g이 들어오는 거니까 총 질량이 얼마다? 250g이 된다. 그럼 델타 T가 이제 X죠? 그럼 X 구하면은 얼마 나오니? 난 안 해, 산수. 12.6도가 나온대. 자, 그럼 X라는 거 우리가 구한 게 뭐냐? 온도 변화량을 구한 겁니다. 온도 변화량. 그러면 초기 온도가 22도래. 증류수의 초기 온도 22도. 그러면 이만큼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온도는 몇 도 되는 거야? 34.6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풉니다.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고, 얘기한 대로 열의 양은 단순하게 5배로 그냥 곱해주면 돼. 하지만 질량이 달라졌단 말이지. 질량이. 처음에는 수용액과 A에 섞었을 때 전체 질량이 210g이지만 지금 250g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제 3도, 아마 너네들 또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을 거야. 여기 3도 변했구나. 5배 났네? 15도 변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푼 인간들 많을 거지만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다. 요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문제 잘 얘기했고, 다음에 또 25번까지 중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질문 좀 해봐라. 몇 번? 10번. 10번 봅시다. 자, 10번은 가와 나가 상온에서 같은 양의 물에 들어있는 비커를, 자, 너희들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조건을 잘 확인해야 돼. 조건. 문제에서 준 조건이 일단 첫 번째 상온이라 했거든. 상온이 몇 도니?
그리고 과학에서 나오는 상온 이렇게 나오면 25도예요, 25도.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25도라는 온도는 같다는 거야. 자, 너네 동적 평형 문제에서는 온도가 다르면 값이 평형일 때 값이 다릅니다. 온도에 의해서만 평형이 되었을 때 농도가 똑같아요. 자, 근데 같은 크기의 비커를 서로 다른 크기의 용기 속에 넣고, 자, 비커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내가 볼 때 똑같아 보인다. 같은 비커에 같은 물을 넣고 용기가 달라. 용기가 용기의 크기만 다를 뿐. 자, 그럼 봐봐라. 언제나 여기서 증발되는 속도가 있을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증발되는 속도랑 왼쪽이 증발되는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왼쪽과 오른쪽이 증발 속도가 같아 달라. 속도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온도에 의해서만 값이 변해요. 같은 온도면 증발 속도가 다를 이유가 없어. 증발 속도는 똑같아. 대신 뭐는 달라져? 증발된 총량은 다르겠지. 왜? 여기서 증발된 수증기가 만약에 10개 증발됐다고 칩시다. 속도는 똑같아. 빵에서 10이 될 때까지 증발되는 속도는 같지만 여기서도 완벽히 수증기가 포화되면 10개 들어가겠냐? 아니지. 용기가 더 커졌잖아. 그럼 수증기는 양은 더 많아지죠. 20개 들어간다라고 봅시다. 다시 내용을 기억 잘해야 돼. 왼쪽 거랑 오른쪽 거의 속도는 똑같지만 용기 자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마지막에 수증기의 총량은 달라지게 된다고. 자, 그래서 기억보기 보시면 용기 안에 수증기 분자의 양은 다보다 나가 더 많다. 분자의 양은 얘가 더 많은 게 맞아요. 자,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돼. 근데 그럼 쌤요, 응축 속도는 어쩔 건데요? 당연히 똑같지, 이것도. 다시 얘기해 준다. 증발 속도든 응축 속도든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야. 응축되는 속도도 똑같다고. 대신 똑같은 얘기로 증발된 양이 다르면 응축된 양도 다를 뿐이야. 속도는 같습니다. 10번의 답이 1번이에요. 요 문제도 가끔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25번까지 중에 어려운 거 있니? 아무거나 질문해봐. 몇 번? 22번 봅시다. 자, 22번은 N2O4를 밀폐 용기에 넣은 다음에 실온에 두었더니 다음과 같이 평형 상태가 되었대.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N2O4를 넣은 거야. 자, 근데 N2O4는 색깔을 보니까 무색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실온에 뒀더니 다음과 같은 평형이 됐어. 자, 다음과 같은 평형이 됐다는 건 뜻이 뭐냐면 N2O4에서 NO2로 일부 바뀐다는 거죠. 젓갈색으로 용액의 색깔이 약간 바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젓갈색이 되는 건 아닐 거야. 근데 무색과 젓갈색의 중간적인 색깔로 아마 되겠죠. 그럼 얘는 색깔이 없다가 색깔이 이제 아마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초기 속도는 얘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그래프를 잘 생각해보면 속도가 일정한 새끼가 하나 나올 것이고 원래 없다가 점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있을 건데 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게 누구라고? N2O4가 NO2로 되는 속도겠죠. 원래부터 양이 많은 게 얘잖아. 그러면 이 새끼는 속도를 건들면 안 돼. 근데 원래 없다가 생성되는 얘가 NO2에서 N2O4로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즉 초기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것은 당연히 정반응 속도. 이게 정반응이죠. 얘 역반응.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는 정반응이 빠를 거지만 평형에 도착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집니다. 자, 기억해 봅시다. NO2만 밀폐 용기에 넣어도 평형에 도달한다. 맞지? 얘만 넣어도 어쨌든 정반응, 역반응은 똑같이 일어나니까 언젠간 평형에 도달을 해야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거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얘기한 강조했던 포인트만 잘 살리면 돼.
온도에 의해서만 얘와 얘의 속도가 바뀐다. 용기가 바뀌더라도 이 온도가 바뀌지 않으면 속도는 일정. 그리고 맨 초반에 누구를 넣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직선으로 향하는 그래프가 누가 되냐. 요게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니은 보고 봅시다. 평형에서 기체의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봐봐.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무색에서 젓갈색으로의 진행이 될 거니까 그 중간적인 상태에서 평형이 된다고 치지. 여기서 문제다잉. 자, 평형이 되면 정반응 해, 안 해? 평형이 딱 도착했어. 정반응 해, 안 해? 합니다. 그럼 역반응을 해, 안 해? 당연히 하지. 평형은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무색과 젓갈색의 중간색을 X색이라고 해봐. 그럼 평형에 도달하면 X색깔 된 거야. 그 다음 정반응과 역반응을 평형에 도착한 이후로는 똑같이 할 거니까 X라는 색이 변할 이유는 없어요. 색깔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평형에서 N2O4와 NO2의 몰수비는 1대2다. 자, 이 보기는 그냥 제낍시다. 평형이 된 상태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랑 이거 화학2예요 이건. 얘랑 얘 개수비가 1대2지. 1대2라는 뜻은 뭐냐면은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1대2가 되는 게 아니야. 반응을 했을 때 농도 비율이 1대2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N2O4를 1몰만큼 여기다가 초반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0.9몰이 되었대. 그러면 반응에 참여한 몰수가 몇 몰이니? 0.1몰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죠. 이렇게 되면 NO2가 원래는 0몰이었지? 원래 없어. 근데 몇 몰만큼 만들어질까? 0.2몰만큼 만들어집니다. 왜? 얘와 얘의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비가 1대2입니다. 개수비가 1대2죠. 이 1대2라는 거는 반응에 참여하는 몰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0.1몰만큼 반응하면 이 새끼는 0.2몰만큼 반응하는 거야. 단 뭐가 1대2는 절대 안 되냐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 지금 상태가 평형이 되었을 때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네 평형이 될 때까지 얘가 0.5몰 반응해야 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야. 평형이 될 때까지 얼만큼 반응하는지 몰라요. 대신 평형이 될 때까지 반응한 농도비가 1대2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농도비는 1대2가 될 이유가 없다고. 맨 마지막 상태에서. 근데 평형이 도착할 때까지 반응한 농도비가 1대2다. 이건 맞다고. 그래서 어쨌든 디귿 보기는 틀려요. 지금 얘는 평형에서라고 나오지. 다시 만약에 문제 풀 때 평형에서의 몰수비 물어본다. 그럼 다 찢어버려요. 절대 그딴 거 없어. 평형이 될 때까지 반응 농도비가 1대2고 평형이 된 다음에 농도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 온도 때문에 달라져. 언제나 온도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어요. 답이 3번. 야, 눈 안 뜨냐? 빨리빨리 진짜 들어야지 지금. 너네 이제부터는 실전 문제 계속 풀 거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5번까지 또 어려운 문제 있니? 25번까지만. 없어? 자, 없으면 이제 뒤에 파트로 넘어갑시다. 자, 그 뒤에 파트가 물의 자동 이온화예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도 간단하게 개념 설명만 다시 할게. 보면 거의 다 알 건데 내가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서 분명히 모르는 새끼들이 있다고. 그 모르는 새끼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모르는 새끼들이 자꾸 눈 감고 졸고 있으면은 우라통이 치미는 거야. 자, 아무튼 물의 자동 이온화 말 그대로야. 물을 가만히 냅두면 물 한 분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옆에 분자가 있겠죠? 그럼 옆에 분자와 얘와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H 플러스가 뚝 튀어나와. 그래서 일로 갖다 붙어버려. 그럼 H 플러스가 붙어버리는 순간에 뭐가 되냐? H3O 플러스라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여기는 H 플러스가 나갔기 때문에 남는 게 뭐야?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 실제로 물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온화가 되는데 문제가 뭐야? 존나 조금 된다. 엄청 작아. 그게 얼마큼이야? 얘의 몰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만큼. 얘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왜 이 정도 만들어지냐면 얘가 중성 상태다라고 하면 언제나 얘와 얘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중성 상태라고 하면. 단 이렇게 입자수가 만들어지는 건 무조건 25도씨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25도씨일 때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는 몰 농도의 곱 H3O 플러스의 몰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의 곱이 얼마가 된다고? 얘가 요거고 얘가 이거니까 곱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된다고. 이거를 물의 자동 이온화 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여기서 이제 문제다. 잘 봐야 돼. 이거 나한테 질문하는 새끼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잘 들어라. 이거 25도씨예요. 그럼 온도가 바뀌면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가 바뀐댔어? 안 바뀐댔어? 바뀌어요. 온도가 바뀌면 이게 바뀌어. 자, 그러면 온도를 높여봅니다. 자, 일단 이 값은 아니야. 이거 아닌 건 알아. 근데 이 값보다 어떻게 돼? 자, 이건 외웁시다. 이제 물이라는 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온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 야, 그럼 봐봐. 이온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요 값보다 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자, 얘는 1.0이라고 그냥 난 가정해볼게. 1.0 곱하기 10에 그럼 몇 제곱이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4보다 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된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다는 건 값이 크다는 개념은 마이너스 제곱이 더 마이너스가 커야 돼, 작아야 돼? 1이 돼야지. 응? 이걸 왜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마이너스 14제곱이 큰 값이냐? 마이너스 13제곱이 큰 값이냐? 13이 큰 값이야. 이게 커지는 거야. 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시험 무조건 낸다, 이거. 지금 절대가 아니라 했어. 머리 들어. 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중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랑 얘의 값은 같습니다. 그럼 이거의 절반치 친 거야, 절반. 그러면 1.0 곱하기 10에 몇 제곱이 돼야 돼? 10에 마이너스 몇 제곱 돼야 돼? 6.5제곱 되죠? 그럼 얘도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5제곱 되니까 결론, 온도가 높아지면 pH 값이랑 pOH 값이 어때져? 너네 pH 어떻게 구하냐? pH는 수소 이온의 농도 지수라 해서 로그 함수 붙인댔지. 마이너스 로그 몰농도 붙이면 됩니다. 요리 되니까 이거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냥 중성 상태에서 7이라 그랬지. 25도씨에서. 그래서 pH도 7이고 pOH도 7이다. 1이 될 건데 지금은 어찌 되는 거냐고. 지금은 6.5로 변하는 거죠. 그지? 자, 이제 외워. 물의 온도가 25도씨보다 높아지면 pH랑 pOH는 둘 다 작아집니다. 값이 작아져. 외워야 돼. 값이 작아진다는 의미가 뭐다? pH랑 pOH의 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몇 제곱이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줄어들수록 값은 더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요거만 알아도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 거고,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25도씨에서 pH랑 pOH 값이 얼마니? 그걸 많이 물어봐.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유형 첫 번째, 25도씨에서 자,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대부분 다 25도씨예요. 그럼 25도씨에서
0.001 몰 농도의 HCl 수용액이 있대. 자, 그럴 때 pOH가 얼마냐? 맨날 이렇게 준다. 자, 이거 하려면 항상 요 놈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인가로 바꾸세요. 그럼 얘는 몇이 되니?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야? 3제곱이죠? 이걸 그대로 쓰는 게 pH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언제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외워. 뭘 외우냐? 0.1 몰 농도 나오지? 무조건 pH든 pOH든 난 지금 수소 이온이라고만 해볼게. 얘가 이만큼 있으면 pH는 무조건 1이에요. 1. 오케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러면 0.01몰이라고 주면은 뭐야? pH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야, 그러면 얘랑 얘는 차이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0배 차이죠. 10의 1제곱만큼 차이니까 10배 차이야. 결국은 0.001 몰 농도 나오면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 값이기 때문에 pH는 3이 됩니다. 결론 0.1 몰 농도랑 0.001 몰 농도는 수소 이온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100배 차이죠. 100배 차이. 야, 그러면 이거 나오는 순간에 끝났어. pOH는 몇이야? 13이죠. 더하면 언제나 14가 나와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얘는 12가 되는 거고 1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pH가 3이니까 pOH는 11이 되죠. 거의 여기서 끝이야, 이게.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어렵게 바꾸냐, 승수를 좀 잘못 내냐, 그 차이지. 다 똑같아. 여기서 합니다. 자, 26번부터 50번까지 중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질문해봐. 30번 보자.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설명한 pH와 pOH로 구하는 건 아닌데, 자, 요거만 합시다. 지금 이걸 원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이신 뭐 글라이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새끼를 물에다가 넣잖아? 자, 그럼 물에다 넣으면 이 물을 이렇게 한번 봐봐. H2O가 2개 있다고 한번 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잘 봐잉. 여기서 지금 이게 원래 이 상태였거든? COOH가 있었는데 얘에서 왜 자꾸 이게 된 거야 지금? 여기서 H 플러스가 빠져나간 거죠. 그지? H 플러스가 빠져나가면 일로 결합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두 번째, 원래 들어있던 거는 NH2였어. 근데 NH3 플러스가 된 거거든?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왜 얘가 됐다라고 할 거니? H 플러스가 갖다 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H 플러스가 갖다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수산화 이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물의 자동 이온화랑 같은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상태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태거든. 자, 일반적인 상태인데 여기다가 누구를 넣었대? 넣었는데 HCl을 넣었대요. 자, HCl은 당연히 엄청나게 강력한 산성입니다. H 플러스가 존나게 많아. 그럼 H 플러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H 플러스는 어떻게 하고 싶어? 원래 있던 장소로 붙고 싶겠죠. 그래서 얘가 COOH라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오케이? 산성 수용액에다 넣으면 H 플러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H 플러스는 다시 붙어버려요.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바꿔본다. 염기성 수용액에 넣었다 칩시다. NaOH 수용액에다가 넣었대. 얘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 NaOH는 OH-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럼 어찌 돼? 여기에 있던 H 플러스가 탈출해서 일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과량이 있냐만 생각하면 되고, 산성 수용액은 H 플러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새끼가 일로 붙어버려. 근데 염기성 수용액은 OH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H 플러스가 탈출해서 일로 결합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30번의 답이 몇 번이 될까? 1번이 되겠죠? 그 위로 COOH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난 오늘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쳐 졸고들 있는 거야 진짜. 지금 나한테 정수리를 보이는 새끼가 4마리가 있어. 정수리 보이지 마 나한테. 흰자위 보이는 새끼 1명 있어. 내가 수업하다 가끔씩 놀라는 거야. 니네 위에 선배 1명 있거든? 동패고 선배. 수업하다가 이래. 그럼 내가 수업하다 왜 놀라. 진짜 귀신 새끼야 나 뭐 이러고. 그러지 마라. 응? 중요한 거 하는데 좀 제일 잘 들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니? 물의 자동이온화 파트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볼래? 29번 그 위에 문제 봅시다. 자, 지금 염화수소의 암모니아가 물에 녹을 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래. 자, 먼저 염화수소가 뭐고 암모니아가 뭐냐? 염산이야, 염산. 암모니아는 우리가 아는 NH3. 자, 그 다음에 얘를 물에 녹을 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건데, 일단은 얘랑 만나가지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얘랑 얘가 반응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져. 자, 이거 내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개념에서 아주 신기한 새끼를 했죠? 누가? 요 새끼. 자, 브랜스테드 선염기는 내가 좀 이따 수업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그냥 먼저 합시다. 일단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한 산성은 뜻이 뭐야? 자기 자신이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산이에요. 염기성은 뜻이 뭐였냐? 자기 자신이 H 플러스를 받는 물체야. 야, 그럼 여기 H2O를 잘 보면 가에서 H2O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 온 H 플러스를 받아 먹었죠. 그랬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겠지. 근데 밑에서는 H2O가 어떻게 된 거야? H 플러스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줘버리니까 암모늄 이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요 새끼는 수소나 이온으로 남아줘. 그래서 얘같이 언제는 산으로, 언제는 염기로 작용하는 이딴 물체를 무슨 물질을 할 써? 양쪽성 물질을 합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와 산의 가장 신기한 정의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가 H2는 양쪽성 물질에다가 맞는 보기야. 이건 좀 기억을 하시고, 니은보기 가와 나의 반응은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다. 자, 내 얘기 잘 들어 이거. 일단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로 정의할 수 있댔지. 요 반응 둘 다. 결론, 산과 염기의 반응은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산화환원 반응이랑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은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야 산과 염기의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하는 반응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쉽게 찾으려면 뭐 찾으면 돼? 그렇지. 산화수가 변하냐 안 변하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산화수가 하나라도 변하면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 맞아요. 그럼 산화수 계산 한번 해볼까? 산화수 벌써 다 까먹은 거 아니겠지? 봅시다. 산화수는 일단은 제일 먼저 영순위. 영순위는 화합물은 0, 화합물 0, 얘 이온이죠. 이온만큼의 산화수가 전체 산화수고, 얘는 끝났어. 호돈소인데 이온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영순위 끝. 1순위 있나 봐봐. 1순위 누구였냐? 1쪽 원소 중에 수소 제외한 거. 그럼 누구 있어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구? 2족 원소. 제일 위에 누구? 2족이 리튬이야? 제일 위에 누구? 베릴륨. 그 밑에 마그네슘. 그 밑에 칼슘. 딱 3개 있어요. 이 3개는 산화수가 몇? 플러스 2. 그 다음 13족 없어. 알루미늄만 플러스 3. 플로린이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1순위예요. 2순위가 누구였어? 수소 플러스 1이고 3순위가 산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1순위에 해당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 넘어가는 거야. 수소.
너가 플러스 1. 그럼 너 마이너스 1 나와야 더하면 0 되죠? 똑같아. 너 플러스 1인데 두 개니까 너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0이 될 것이고, 수소가 한 개당 플러스 1인데 세 개 있으니까 전체 산화수는 플러스 3이 된다. 산소는 몇이 돼야지만 다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냐? 1이 될 거야. 그럼 봐봐. 산화수 변하는 게 없습니다. 산화수가 안 변하면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밑에 것도 니들이 맞춰봐. 산화수 안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H2O의 짝사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다. 자, 지금 가에서 H2O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 H 플러스를 버리고 얘로 붙었다 그랬죠? 자, 그럼 H2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한 산이야, 염기야? 산이야, 염기야?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체가 산이라 했어, 염기라 했어? 산이야. 그래서 얘가 산.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매칭을 시켜줘야 돼, 일단. 그럼 뭐 매칭을 시켜야 돼? 잠깐만. 아이씨.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씨. 여기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H 플러스가. 에? H 플러스가 여기서 달라붙어가지고 하이드로늄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말 똑바로 해. 야, 그러면 얘가 염기야, 산이야? 얘가 이제 염기죠? 그럼 얘가 산이지.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짝꿍. Cl- 여기 있죠? 그럼 얘가 얘랑 짝꿍이에요. 그럼 얘가 염기야. 그럼 얘가 얘랑 짝꿍이잖아? 왜? 얘가 H 플러스 받아가지고 이거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산이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냐? 앞쪽이 염기면 뒤쪽은 산이에요. 앞쪽은 산이면 뒤쪽은 염기야.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정반응과 역반응의 관계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에서 H2O의 짝산은, H2O의 짝산이 얘죠? 하이드로늄 이온이다. 맞죠? 그래서 H2O라는 거에 짝꿍이 누구냐? 그 찾으면 짝산이냐, 짝염기냐만 생각해주면 문제는 편해요. 답이 기억 디귿이 된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정원아, 쟤 좀 꺼줘.